제가 이제 본론으로 해서 지금 집을 파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파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면 집을 사실 계획은 있으세요? 별로 없으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왜 파는가? 내가 지금 집이 너무 커. 나는 꼭 팔아야 돼. 거기서 쓸쓸해서 정말 우울증 걸리지 않으면은 마켓을 잘 선택해서 올해는 참고 내년에 팔든지 내년은 참고 후년에 팔든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집이 크다고 해서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탁 하고 던지듯이 집 하시면 안 돼요. 계산을 잘 하시고 내가 이 집을 팔고 조그만 집으로 갈 때 이익이 무엇인가? 가령 몰기지를 내가 정말 낼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조그만 집으로 가야 돼. 몰기지를 내가 낼 돈이 있어. 그럼 내가 집을 좀 개조해서 렌트를 좀 집어넣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집을 팔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시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 하셔요. 저는 이제 리스팅 프리젠테이션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왜 팔지 말라고 그러고 돌아오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Each person has a different story가 있고요. Each house has different story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을 팔아서는 안 돼. 왜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남는 거는 그야말로 집 한 채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조그맣든 크든 간에. 그럼 그 돈이 우리 돈이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준다 생각을 안 하고도. 그러면 제가 연세 있는 분들은 집을 이거 간직하기가 힘드십니까? 이렇게 일단 물어봐요. 그러면은 좀 벅차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제가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갖고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렌트를 안 사시는 게 좋아. 왜냐? 렌트는 2,000불을 낸다 그러면 집 몰기지 같으면은 몰기지에 내는 거 내가 2,000불이 한 달에 나가는 게 그 익스펜스가 다가 아니잖아. 거기서 내가 프린시플로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기 전에 내가 이게 파는 게 이익인가 안 파는 게 이익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팔아서 줄여가는 게 이익인가. 어떤 분들은요. 집을 100만 불짜리 팔아서 2개는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왜냐? 내가 렌탈 인컴이 없어. 집은 개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조그만 집에 살다가 그 타운하우스 같으나 아니면 콘도에 살고 아니면 저쪽에 렌탈 인컴을 프로퍼티를 하나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제가 또 한 가지 좀 아이고 하고 제가 아이고 이분은 조금 교육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이 뭐냐면 세금 무서워서 나는 집을 못 사겠다는 분이 계셔요. 세금이 무서워서. 이거를 롱런으로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롱런으로 뭐가 이익이 되나 하고 이거를 따져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실리적으로 32만 불짜리, 35만 불짜리 콘도에 우리 둘이 살아도 충분하고 나머지 돈으로 이거를 조그만 거를 하나를 더 사서 이거를 렌탈 수입으로 잡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이거를 찍어도 1,000불, 1,500불밖에 못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30만 불을 투자해서 콘도를 샀지만은 eventually 20년 있다가는 이 테넌트가 다 갚아주는 거야. 그럼 나는 30년, 20년 있다가 그게 다 알짜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집을 파는 게 더 좋고 팔아서 2개로 자르는 게 좋고 정말로 여기서 수입이 없다 하면은 렌탈 인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예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렌탈 매니저한테 돈 주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당장 돈이 남지 않더라도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사 가야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를 잘 선택하자. 이게 왜 시기를 선택하냐면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 집을 언제 내나요? 봄에 잘 나가니까 봄에 내요. No? 내가 집이 못생겼으면 겨울에 내놔야 돼. 남하고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떠야지. 제가 나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데 내가 왜 거기 옆에 가서 그냥 달리기를 같이 합니까? 어차피 질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봄 되면은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있어. 하지만 우리 집이 몇 년 동안 5년이나 10년 동안 정말로 안 팔리고 정말로 구조가 왜 이렇게 그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거 잘못 샀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케이. 집을
10월, 11월, 12월, 1월 달을 타겟팅을 하고 집을 내놔야 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집이 없어. 그리고 그때 다니는 사람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만 다녀. 아니 미쳤다고 비 맞고 눈 맞고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관광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 거의 팔 확률이 많아요. 그때도 안 팔리면 진짜 나쁜 집이야.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요.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사람은 못생겨서 선시장에 나와도 짜투마기가 남잖아. 집은 아무리 못생기고 해도 안 팔리는 게 없어요. 가격만 좋으면은. 그게 집하고 사람하고 커머셜하고 레지던셜하고 다른 점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좀 용서하세요. 요새 어떤 분이 또 물어보는 거야. 레지던셜이 많이 올라요? 커머셜이 많이 다르죠. 레지던셜하고 커머셜하고. 왜냐하면 레지던셜 같은 경우는 턴오버가 빠릅니다. 저는 커머셜도 갖고 있어 봤어요. 그런데 커머셜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자리에 좋은 그게 있으면은 왕이야. 그 커머셜 프로퍼티 주인이 왕인데요. 내가 만약에 조금 뒤에 있고 시골에 있고 이러면은 아이고 제발 좀 계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지던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받잖아요. 요새는 밴쿠버가 제가 예견하기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밴쿠버는 렌트가 엄청 올라갈 거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00불 받던 게 3년 전에 2,000불 받던 게 2,500불로 올랐어요.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렌트뿐이 아니고 소규모 주택 이런 게 지금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은 이제 콘도에 세컨더리 인베스터를 잘 안 하는데 이 인종별로 그것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같이 뭐 집 질 수 없는 사람들, 집 짓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익지스팅 콘도나 익지스팅 타운하우스를 많이 사요. 그래서 렌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은가? 나이 들어서 지금 15만 불이나 20만 불에 지금 우리 최 사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셨지만은 15만 불이나 20만 불짜리 조그만 걸 지금 샀는데 지금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게 렌트 우리가 이게 페이오프가 다 되면은 그게 온전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스트라스타 피랑 저걸 빼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 집 그것도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그 렌탈 피를 5개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1,000불씩만 남는다. 그래도 5,000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5,000불을 벌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건 생활비잖아요. 저희가 5,000불이. 그리고 턴오버가 빨라. 내가 혹시 돈이 필요해. 우리 애가 비즈니스를 일식집을 차린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커머셜 같은 거는 이 팔기가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레지던셜 투자가 안전하고 가장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집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집 팔아서 50만 불을 벌었대.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를 얼마를 해야지 50만 불을 버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투자를 하잖아요. 가령 프리세일 같은 걸 투자를 하면은 10만 불을 투자를 해갖고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10만 불이 값이 어느 날 올랐어. 그러면 그거는 투자가 얘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그 15년 지나갖고 30만 불 오른 것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운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레이스로 얘기를 하고 얼마나 숏텀에 이게 투자에 대비해서 이게 많이 리턴이 오나 그게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이게 비쌌잖아요. 비쌌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정말 주변에 비해서 실루엣이나 어쩌저쩌고 해서 너무 비싸지 않아? 그때 가면 실루엣은 15살인데 어떻게 내가 20살짜리 처녀하고 나 50대 여자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그쵸? 그리고 4년 있다가의 값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가격이 그때 그 가격인가 보다 하고 이거 프로젝트를 하고 해야지 지금 비교를 해서 조금 비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0이야 그 사람은. 이게 뭐냐 그 빌딩은 그때는 아주 신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은 그 당시에 프로퍼티가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밴쿠버는 이렇게 되다가도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다가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롱런으로 보면 자식한테 물려줄 때도 보면은 신규 투자나 조그만 콘도나 타운하우스 투자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집을 팔 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얼터들은 빨리 팔라고 가격을 싸게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리얼터가 80 하면은 나는 90이야.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리얼터들이 이게 이밸류에이션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주변에 판 집 어떻게 해갖고 뭐 저기 스퀘어핏하고 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렇게 딱 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이렇게 나와서 이 집은 80인데 보니까 구조가 좋아요. 한 83만 9천까지 트라이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려줘요. 왜 올려주나? 혹시 몰라서. 그래서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내가 한 5만 불 더 올려서 낼게 하고 85만 불에 탁 냈다? 원래 이 집값은 80만 불인데 제가 5만 불 더 올려서 정말로 돈이 필요하시니까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갖고 돈이 필요하시니까 85만 불에 내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딱 80만 불 오퍼 받았어. 그러면은 아우 싸게 팔았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주제 파악을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값이 이만큼이다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은 스투핏이 아니에요. 마켓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좋고 싸면은 나부터도 벌써 어머 거기 오픈하우스 갔는데 너무 집이 이쁘더라. 나 오퍼 넣고 싶어. 그 집은 풀프라이스 줘도 되겠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딴 사람들 해가지고 8개가 들어가고요. 어떤 집은 우리 바닥도 이렇게 깨끗한데 왜 우리는 오퍼가 안 들어오죠? 이렇게 요새 저 집 옆집은 멀티플을 받았는데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구조가 나빠. 구조가 나빠요. 그러면 안 들어오죠. 저희가 그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콘도가 있는데 오픈하우스를 저도 하고 그 전주에 딴 거기도 했는데 제가 걔 오픈하우스 때 일부러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구조가 그냥 뷰도 쫙 콘도인데 쫙 이렇게 돼 있고 방도 막 3개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나라도 사겠네. 오퍼가 8개 들어갔대. 그 다음 주에 내가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저는 한 이틀 지나서 오퍼는 월요일날 받습니다 하고 공시를 다 했는데 월요일날 안 들어오고 화요일날 딱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도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왜? 내가 리스팅 프라이스를 높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낮게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했는데 집주인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어머 쟤랑 나랑 스퀘어핏이 똑같은데 왜 똑같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지. 한 부모 밑에 놨다고 그 얼굴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스퀘어핏이 똑같아도 우리는 방이 2개, 쟤는 방이 3개. 얘는 부엌하고 리빙은 다 따로 있어. 우리는 뭉개졌어. 그러면은 우리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얘기한 값에 내면은 가장 더 많은 리액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적정가에 내는 게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리얼터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리얼터는요 제가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리얼터 선정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리얼터야. No.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 집사님이 이거는 제 재산이란 말이야. 내 재산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에밀리 no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 리얼터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리얼터는 제가 그거는 본인한테 맡기지만은 내가 안 하면은 미안해서 no. 그거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안 하면은 미안해서 차라리 그러면은 저 외국 사람한테 가면 돼. 외국 사람한테 차라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사람 요새 중국 마켓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내든지 요새 뭐 인도 마켓이야. 인도 사람한테 그 인종별로 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것인가. 바이어들이 중국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리얼터는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가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중립적인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중립적인 사람.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친해가지고 거북스럽지 않고 또 너무 멀어서 또 그렇지 않고 나하고 이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코드가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알아서 그건 잘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팅 할 때 계약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리스팅 갈 때 보니까 계약서를 잘 모르시고 그냥 막 사인을 하셔요. 막 사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큰 사인은. 그거는. 근데 2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 리스팅 계약 피리어드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는 꼭 체크를 하셔야지. 가격을 체크 안 하고 하면은 물론 이제 부동산들이 다 이제 아웃리스트하고 저희들 프로페셔널이고 다 하지만은 가격 체크하는 데는 내가 지금 집을 사든지 팔 때든지 가격을 3번은 체크를 하셔야 돼.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나?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3번이나 5번은 요렇게 다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79만이다 그러면 79만인가 9만인가 남들이 보면 좀 답답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그냥 3개월로 하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1월 달에 시작해서 4월 달까지 이제 집이 안 팔려. 그러면은 부동산 입장으로서는 이제 4월 달에 집 팔릴 때인데 나는 이제 뺏겨. 좀 섭섭하잖아. 그러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믿는다면은 밑거리 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주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만 해보죠 하는데 부동산 우리 보드에서 한 달은 허가를 안 해요. 미니멈 2months예요. 뭐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2months는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그러면 왔수다 갔수다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징크스가 있어. 부동산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일한 손님이 또 다음 부동산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집에 미련이 있어서 또 금방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잘해서 그 부동산이 해서 하나? 그거는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팔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들은 다 자기 그 리스팅을 팔고 싶어 하고 열심히 다 일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오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요, 다 누가 팔고 싶지. 내 물건을 마켓에 내놓고 잘 팔아주고 싶고 주인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주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계약 기간하고 가격은 꼭 책정을 하시고 요거 하나만 제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리갈 이슈예요. 왜냐하면 집에 내가 말이야 불법 개조를 한 게 있어. 가령 엊그저께 간집 같은 경우는 현관을 요만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여긴데 요 앞에는 이제 폴치잖아요. 폴치인데 입구에 폴치야. 이 사람이 이걸 막았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집을 해놨어요.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머티리얼 레이턴트 디펙트라고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증축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코니를 막았어요. 나중에 발코니에 유리. 어차피 있는 발코니 유리 막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머티리얼 레이턴트 디펙트입니다. 그거는 허가 없이 뭔가 증축을 하는 거는 머티리얼 레이턴트 디펙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하실에 이제 키친을 했어요. 그럼 허가 없이 키친을 만들었다. 그것도 머티리얼 레이턴트 디펙트예요. 그럼 내가 프로퍼티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에 그게 뭐냐면 집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날짜, 마치 8에 오늘 날짜로 내가 as long as I'm aware, 내가 아는 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수도 문제 없다, 무슨 문제 없다 다 이걸 하고 나서 머티리얼 레이턴트 디펙트를 잠깐 잊어먹거나 아니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내가 안 쓴다 하면은 나중에 리갈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리갈 이슈가 있나? 나중에 그 돈 내놓으래. 시에서 와서 철거하래요. 그러면 나는 이게 먼저 집주인이 거기에 쓰지를 않았으면은 집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물어줘야 되고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하고 연애를 했나를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축과 개조와 뭐뭐뭐를 해도 바이어는 그거를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이 완료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그때 알았어. 다 알고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당신 it's okay. 괜찮아. 이제부터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왜냐면 그거는 집값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거야.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부동산 하기 전에 집을 파는데 그 부동산이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지하실에 파이프가 터졌대. 그거를 디스클로즈를 하지 않고 이게 왜냐면 파이프가 여름에 오랫동안 햇빛을 쬐고 있으면요 파이프가 약해진대요. 그래갖고 지하실에 그 파이프를 했는데 그 동네가 파이프 터진 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한번 터졌는데 그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부동산이 지금 괜찮은데 뭐 하고 얘기를 안 했어. 얘가 나중에 그 파이프가 한 번 더 터졌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서양 사람이 또 지독하잖아요. 또 그렇게 파고드는 데는 어떤 분들은 아주 지독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인슈런스 클레임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만 불을 얘가 냈어요. 그게 한 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이 이거는 뭐다 이건 쓰셔야 됩니다 할 때 안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우리 손님 중에 한 사람 그분이 있었어. 참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은 부동산을 만난 게 뭐냐면 유리창 하나가 비가 새는 거야.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면은 그거를 이제 고친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싹 숨겼어요, 이분이. 나한테 숨겼다? 인스펙션에서 이쪽 유리창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물이 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고쳐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하는 얘기가 이쪽도 흔적이 있다 이거. 인스펙터가 참 똑바른 인스펙터네. 여기도 고친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인스펙션에서 요거를 안 고쳐주고 이 인스펙터가 그걸 찾지를 못하고 그냥 싹 넘어가잖아. 나중에 이 유리창에서 들어오잖아요. 전체 고쳐야 돼요. 전체 유리창 다 고쳐줘야 돼요.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그때는 인슈런스가 커버가 안 되잖아.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시작! 맞아.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돼. 내가 얼마나 많은 흠이 있다는 거를 집을 다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나한테 좋은 거야. 그럼 쟤네들 안 살까? 안 하면 말지. 나중에 머리 아픈 것보다는 미리 안 파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뒷발질 하다가 소 잡는다. 이게 왜냐면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올해 안 팔려고 어떻게 해요? 울 필요 없어요. 내년에 팔잖아? 돈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요새 많이 사니까 내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애들은 삐딱삐딱해요. 우리랑 좀 달라. 기분이 있잖아요. 오늘 날씨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참 축복받았네. 이게 괜찮으니까. 아침에 눈 왔다가 비 왔다가 얘네는 체제가 달라서 그런지 조금 이 기분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뭐 115만에 이제 뭐 카운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마음이 벽에서 118만에 하면 간도. 돈을 할 수 있어도 안 해. 주인이 나빠. 주인이 못 됐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대신에 우리가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 왜냐하면 걔네는 착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어프리시에이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옛날에 우리 딸들이 다 이제 UBC를 갔을 때 렌트를 하는데 렌트가 너무 비싸. 그래서 다운타운에 콘도를 사는데 우리 애들이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걸 꼭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을 살 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뭘 했냐면은, 걔네는 또 있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또 믿음이 있어요. 좀 희한하게. 또 그런 거는 또 잘해요. 그래서 싸게 줬어요. 내가 오케이. 내가 2만 불 싸게 줄게. 그리고 싸게 줬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 집을 할 때 집주인이, 특히 우리가 좋은 거는 요새는 좀 사이가 나빠졌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참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 연속국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어글리 코리안이 되지 말고 좀 더 좋은 코리안이 되는 그런 거 하면 결국 우리가 집값도 좀 더 잘 받지 않을까.